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 선언 장소로 갈비집을 고른 배경을 두고 고 노회찬 의원의 불판론이 재소환됐습니다. 50년 동안 한 판에서 계속 삼겹살을 구워 먹어 판이 이제 새까맣게 됐다. 이제는 삼겹살 판을 갈아야 한다. 당리당락만 쫓는 양당 정치를 갈아엎을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2004년 노회찬의 불판론이 2023년 현재에도 우리 정치판에 던지는 울림이 큽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정의당 비대위원이신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먼저 1부에서도 나눴던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 지역이다라고 기술을 했고 또 이게 뭐 지도에서도 여러 개의 지도에서도 아예 독도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시정 조치 지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화인가? 이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은 네. 중국명 다오디다오 일본 센카쿠 열도에서 지금 영토 분쟁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영토 분쟁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일본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영토 분쟁이 없다. 분쟁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 부정하죠. 네네. 마찬가지로 일본은 독도에서 영토 분쟁이 있다 그러지만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영토 분쟁 없다. 그러니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이걸 분쟁 지역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는 게 분쟁화되면 국제 형사재판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분쟁 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왜 이거를 저 법원에 가서 남들하고 이거 재산 분쟁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은 분쟁은 없다예요.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 영토다. 그러면 끝난 거다. 이러는데 물론 시끄럽긴 하죠. 그런데 이 문구가 그런 정부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영토 분쟁이 있다. 이렇게 해버렸으니 이건 일본 자위대가 내는 방위백서하고 문구 하나까지 똑같아요. 문구 하나까지 똑같은 거예요. 일본 방위백서가 실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게 왜라는 거였어요. 왜? 도대체 왜? 근데 계속 이어지는 이번 정부 들어서 육사의 흉상철거 문제도 그렇고 또 과거사 배상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뭐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친일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도대체 이 국방부가 발간한 그 정신교육 자료에다가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할 정도의 이런 상황은 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보시죠. 지금 다들 이 언론 보도가 저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 문장은 전체를 봐야 돼요. 네. 단순히 영토 분쟁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영토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다음 대목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독도에서 한일 간에 네. 또는 어떤 주변국하고 우리가 이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일본의 그 센카쿠 중국 다오디다오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영토에서 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걸 따지고 들리래. 이건 주변국 입장에서 이렇다 그러지만 주변국 입장이 이러지가 않아요. 여기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독도 방어 훈련 왜 포기했습니까? 매년 하던 독도 방어 훈련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안 하잖아요. 훈련 직전에 일본 눈치 보다 취소했잖아요. 아니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는데 독도 훈련을 안 해? 그럼 영토 방어 안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 문장의 이 전체적인 논리가 영토 분쟁이라는 표기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언론이 여기까지 못 짚는다는 건 이게 오히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느냐?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를 지향하는 싹수가 노란 정치군인들이
말아서 알아서 충성한 겁니다. 알아서. 마침 이번에 지필진이 민간 대학 교수가 빠지고 네. 현역 투스타, 예. 국방부 정책관리관, 그다음에 정책관리관 차장 원스타 여기가 다 들어왔고 실무진으로는 중위부터 대령까지 군인들이 들어와서 지들이 직접 쓴 거예요. 이것도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 야 뭐 민간 자문 감사 다 필요 없어. 아 우리가 직접 써.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저기 뭐냐 그 민간 감수도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부 정신전략원 교수들을 참여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식구끼리 이래가지고 외부 자문 또 관련 부처의 의견 조회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 허무맹랑한 어떤 거의 망언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이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었던 게 이 사람들의 평소의 사고 체계와 본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이건 실수도 아니고 어제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이 계속 이걸 옹호했습니다. 그 기자 브리핑에서 그 언론에 다 생중계됐는데 아니 뭐 여긴 주어가 주변국이다 영토 분쟁하고 우리가 저 영토 분쟁한다고 여기 말한 적 없다. 그러면 우리 입장을 한 줄 넣어줬으면 그나마 익스큐스가 돼요. 이렇게 주변국은 하고 있으나 독도는 우리 영토고 단호하게 우리는 결연하게 영토를 수호한다. 뭐 한 줄이라도 이렇게 넣어줬으면은 그나마 좀 문제가 저 나중에 변명이라도 되는데 주변국이 그러는데 우리 입장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정신교육 교재라고 내놓으니까 전체가 다 이거 황당해서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본심인데 해명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정신전략 교재가 워낙 심각한 그 퇴행적인 내용을 수없이 많이 담고 있는데 언론이 이 독도 문제를 유난히 부각하면서 그걸 좀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사적 충돌이 뭡니까? 군사적 충돌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 다른 부서보다 우리를 지켜줘야 될 국방부가 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게 너무 아니 무서운 일본보다 거예요. 더한 일본 편이죠. 일본이 독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할 수 있다는 말 한 적 없습니다. 이건 일본보다 더한 일본의 극단적 세력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일본 주장도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원히 박탈당한 국적 없는 군대 대통령한테 충성심으로 출세하고자 하는 싹수가 노란 정치 군인들의 작품이라 이겁니다. 이걸 하나 군에서 걸러주는 기능이 없고 차단하는 제어 기능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군대가 어느새 방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요즘 뭐 서울의 봄이다 뭐다 이렇게 네. 영화가 개봉되고 과거에 대한 역사 관심이 높아지니까 기어이 자기들의 어떤 과거 역사 그 권위주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이런 식의 자기 보호 본능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정치 군인들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문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하는 거 보셨어요? 그 네. 숯불갈비집에 옆에 그 메뉴판도 다 있고 그 무슨 그 액자 그 네. 뒤에 해가지고 탈당 기자회견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고 노회찬 대표의 불판론 소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본인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무리 정의당이 약해 보여도 돌아가신 남해당 선배 정치인의 정치까지 갈라쳐 울거먹는 것 더 이상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할 만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께서는 여성의 날에 여성분들한테 장미꽃 건네셨고 그리고 뭐 장애인이나 동성의 소수자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서 온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자라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는 뭐 장애인 분 시위하시는 거를 비문명이다라고도 그렇죠. 했었고요. 그리고 뭐 집게 손가락이 뭐 소세지 집냐 뭐 이렇게 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게 뭐 어울리지 않는다. 또 근데 어쨌거나 결이 다른 부분이 많긴 하죠. 네, 저는 이 문제는 뭐 저도 정의당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회찬 고 원내대표는 이제는 정의당의 어떤 자산이 아니라 온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6411번 버스에 대해서 연설할 때 많은 국민들이 울었고 또 실제로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정치는 몰라도 노회찬 대표는 알았거든요.
노회찬 대표 서가고 이제 5일장을 7월에 그 뜨거운 폭염에 치르고 국회 그 저기 운구차가 한 바퀴 지나갔어요. 의원실에 이제 운구가 지나서 그래서 마지막 마석 모란공원으로 갔는데 그때 참으로 이례적인 거는 국회 그 청소하시는 일용직 그 노동자들이 그 뜨거운 폭염에 일제히 나와서 배웅을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가 뭐 이제 동원하거나 뭐 미리 안내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스스로 아니 나오시는 거잖아요. 국회의장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청소부 아주머니들 다 나와 계시고 전부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노회찬 의원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저도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정치를 보는 눈이 그때부터 바뀌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셨어요? 아니 뭐 저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1년 동안 거의 뭐 시체놀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밖에 나가기 싫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자신감이 없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또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를 보는 어떤 그 눈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건 뭐 이야기가 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각은 노회찬은 단순한 정의당의 자산이 아니라 전 국민의 자산이자 위로를 주신 분이다. 이 점은 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혜영 의원이 남해당 선배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위로해 주는 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저기 정의당의 품격이 돼야지 이걸 갖고 날 서서 싸우는 건 다르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이 말만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뒤에 사족을 달면서 상당히 그 분쟁의 빌미가 되는 다른 말을 했어요. 노회찬의 정의당과 지금 정의당은 다르다. 이 말을 했던 게 나는 뭐 6411번 불판 얘기한 거는 난 잘했다고 봐요. 그거는 저기 네.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정도 품으면 된다. 그러나 그 대목 끝에 그때 정의당과 지금 정의당은 다르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치적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이야기는 정의당이 이제 21대 들어와서 많은 실패와 또 사실은 어떤 지지율의 어떤 그 추락의 위기를 겪고 저는 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이지만 사실은 이게 비대위원이 아니라 간병요양사로 갔다. 저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픈 환자 놔두고 딴 데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게 내 양심이다. 직전에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제가 그 저기 노회찬하고 다른 정의당이라는 말을 듣는 게 굉장히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수십 년간 자기 청춘을 다 바치고 일생을 다 바쳐서 약자 곁을 지켜온 한 번도 기득권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 젊었을 때 칼 맞아가며 노동운동 하신 분 또 약자 곁을 지키느라고 한 번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해서 저기 뭐 요즘 586이 요금망이 없습니다만은 한 인생 전체를 다 바친 그 성자 같은 분들이 지역 사회 가면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여의도 국회가 정의당이 아니라 그분들 때문에 정의당을 못 떠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정의당은 우리가 아는 정의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회찬 대표 얘기하고 존경을 표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뭐 이준석 과거 행적까지 뭐 얘기합니다만 그건 그거고 사실은 아니 뭐 그러면 범법자는 교회 오면 안 됩니까? 범법자는 절에 오면 안 됩니까? 다 부적절하지만은 그러나 위로와 치유를 받는다면 다 받아줘야 되는 게 그게 공당의 품격이다. 그래서 나는 장혜영 의원의 말엔 절대 찬성하지 않지만 그 대신 이준석 대표가 이보다 더 도발적인 언어를 했다는 거는 이 정치에 있어 제3지대를 추구하는 품격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의 전략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그러면 그 정의당 못 떠나는 저 같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내가 여의도에 6명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거 보면 수십 번 탈당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진보정당 20년의 역사에 그 전부터 그 원내 진출하는 진보정당이 있을 때 대학로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농성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게 정의당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비대위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김준우 비대위원장 요새 아주 살도 많이 빠지시고 고생 많이 술도 하시던데요. 끊었다 그러고. 제가 술 먹는 거 보게 되면 언제 신고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예. 그 민주노총, 진보당, 녹색당, 정의당까지 진보 사당이 선거용 연합신당 추진하시잖아요. 네. 이게 많이 좀 안 알려졌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보 사당의 선거 연합 움직임 요 자체가 어떤 정의입니까? 어떤 취지로 추진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 다당제 국가들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선거연대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데는 연립, 연정 이런 게 하도 일상이 되고 또 그게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초석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때 보면은 뭐 저기 삼인당, 녹색당 뭐 이런 어떤 그 또 새로운 정당까지 합류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같이 치를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냐. 이건 굉장히 흔한 연대예요. 그래서 과거 비례위성정당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 의견은 네.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다른 당이 들어와 주면 당명도 바꾸고 비례 1, 2번도 내드리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 기득권은 거의 다 내놓는 건데, 근데 왜 정의당이 플랫폼이냐? 우선 원내 정당이라고 할 만한 데가 정의당밖에 없고 사실상. 그러면 지금 저기 선거가 치러지면 기호 3번이거든요. 그리고 TV 토론에 나갈 자격이 주어져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까지 깨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게 되면 이런 게 다 날아가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국고보조금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정의당에 있는 플랫폼을 와서 쓰시라는 거죠. 와서. 그래서 1, 2번을 다 내드리겠다고 하는 건 거긴 정의당 후보를 안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참여한 데가 녹색당, 그다음에 노동당이 좀 관심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지역연합당들이 있어요. 지역당들. 그래서 요런 정도 얘기가 되는데 진보당이 이제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겠다는 이 부분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 역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진보당 의석수가 서너 석이라도 되면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보궐선거로 한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예. 그러면 TV 토론 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도 후보를 많이 낸다는데 그래서 이제 당명도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상위 순번도 내놓겠다. 이러면은 이제 정의당에 대신 들어와 주셔서 들어오되 어떤 당이든 비례 후보만 달라. 이거는 좀 그럼 아무나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고 500명 이상 당원을 입당시키고 지역구 2군데 이상은 후보를 내라. 그렇게 해야 여기서 검증이 되고 나름대로 질서가 생기니까 막 그냥 뭐 소수당이 와서 아무나 다 번호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원내 진입에 대해 전략적인 사고를 하면은 소수당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역시 한국 정치에서 지난 20년 진보정당에서 가장 큰 질곡이 정의당과 진보당의 관계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가장 관심사예요. 지금 병립형으로 회귀하냐 마냐 뭐 여러 가지 계산서를 뽑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주요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도 두 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저도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그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준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당은 아직은 저기 화학적 결합이 어려워요. 과거에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남겨져 있긴 하지만 그럼 사실은 위원님, 두 당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선거용 연합신당이 잘 되면 이제 그리고 연동형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그러면 비례를 많이 지금 가치 중심의 연합신당에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바라시는 거죠? 가장 우선 당선권을 양보하겠다는 거고 이제 정의당은 잘해야 3, 4, 5번 정도 뭐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은 협상에 달려 있다. 그리고 충분히 원하면은 당내에서 경쟁을 하셔라. 그래서 우리 당을 플랫폼으로서는 플랫폼 정당이고 선거연합신당은 특수목적 정당인 거죠. 특수목적법인 같이. 그래가지고 선거 연대를 위한 플랫폼이다. 이렇게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진보당하고는 조금 비관적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그래요? 감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개문발차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1월에 당대회가 있고 당원 총투표 일정은 우린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호정 의원이 탈당을 안 하고 버티는 명분 중에 하나가 네. 당원 총투표 하는 거 보고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우리 당의 재앙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탈당해서 의석을 내놓게 되면은 승계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의 치명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린 당대회를 앞당겨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야만 이게 하나씩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당한테 문은 열어놓지만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동의하는 당만 갖고 개문발차라도 우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 일정은 뭐 이게 많은 여러 변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언제 완성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중순이면 이제 당대회가 있고 곧 총투표가 들어가면은 이미 녹색당하고는 공동 기자회견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즉시 연합신당에 대한 그 연석회의가 개최돼서 당명 또 연합신당의 공동 대표부 구성이 바로 이제 논의에 시작되는데 사실은 벌써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연합신당이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늦어도 2월에는 출범이 가능한 상황. 2월 출범. 네.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러는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점인데 이 20년 진보 정당 하지만은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 지금처럼 진보 의제가 커진 적이 없습니다. 기후 위기, 불평등, 그렇죠. 녹색 전환. 네.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서 진보 의제는 커졌는데 진보 정당은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백을 그럼 큰 당이 메꾸냐? 안 메꿉니다. 아니 가덕도 신공항 할 때 여야가 경쟁하는 거 보십시오. 저 환경 파괴하고 타당성 없는 사업에 여야가 다 그냥 몰입하고 있는데 이럴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원내 정당은 진보 정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제 소멸의 위기가 지금 우리한테는 닥쳐 있는데 이제 이마저도 없어졌다 하면은 제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정의당의 생존 여부가 아니라 이 진보 정치 자체가 사라졌을 때 심각한 문제가 온다,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연합신당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자는데 사실은 새로운 부흥이나 도약의 전략이라기보다 생존 전략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저로서도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정치도 한 4, 5년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결합하는데 그 심각한 위기의식이 바로 거기에 있죠. 네. 여러모로 좀 더 많은 지지와 또 성원이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모셨으니까 미국하고 우리 안보 문제 좀 여쭐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가오는 새해 2024년 다음 주부터인데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은 해예요. 네. 우리도 총선 4월에 있고요. 미국이 11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1월에 대만 총통 선거부터가 아주 큰 이벤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상황 특이한 게 그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보다 이제 앞서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참 미국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만약에 대선에서 당선됐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다 또는 당선된 효과가 실제 선거보다 먼저 닥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에이펙 회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다 기대한 게 있어요. 동아시아 국가들, 심지어 한국까지도. 뭐냐면은 작년 5월에 우리도 가입을 결정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5월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면서 가장 내세운 큰 성과가 이거였어요. 우리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경제안보 뭐 그런 말이 다 그때 나온 거거든요. 이걸 대통령 제1의 성과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회의에 그 가입국 13개국이 다 모였거든요. 여기서 무역협정을 체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견제하는 그 하나의 어떤 경제 프레임워크를 이게 이제 그 옛날 오바마 정부의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CPTPP 같은 효과인데 그런데 바이든이 안면 몰수하고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역규범을 네. 해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윤 대통령이 제일 큰 성과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인데 네. 놀랍게도 공화당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 반대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백인 노동자들 선동해서 표를 많이 먹어가는데 이 협정을 체결하면 선거에 불리합니다. 또 미국 그러니까 국내 상황은 그렇군요. 트럼프의 그 효과가 민주당이 갖고 있던 바이드노믹스를 이미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동맹의 기본 전제라고 하는 걸 다 파괴하고 들어오는 게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그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IPEF 날라가요. 그다음에 한미일 저 안보 협력체 그거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전제가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동맹 외교에 있어가지고 가장 성과라고 얘기했던 게 앞으로 작살나는 게 지금부터 작살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경제안보 프레임을 이제 기댈 플랫폼이 없으면 여태까지 탈중국 발언하고 그러면서 중국하고 헤어질 결심한 얘기한 거 뭐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네요. 이게 완전히 이제 고화가 되는 거예요. 고화가. 벌써 그래 됐는데 하물며 트럼프가 등장하면 예. 이제 이게 더 구체화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 하자는겨? 중국하고 요소수 사태 지금 히토류까지 규제하겠다는데 아무 외교적 수단도 없고. 그럼 그동안 저희가 여러 출혈을 감수하고 미국하고 공고해 놨던 것들이 성과 없이 그냥 신기루처럼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언론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부산 엑스포 이런 것만 그냥 띄우고 또 유엔 총회에서 36개 정상 만나서 기네스북에 올린다. 그 하나마나 한 소리들은 아주 온 신문에 도배를 하는데 작년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본 전제가 올해 허물어진 거는 왜 보도를 안 해? 이것도 사실은 제가 미국 언론에서 찾은 거예요. 국내 언론에서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당선은 이미 큰 지진이라고 하지만 예고 지진은 온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마저도 트럼프 눈치를 봐요. 그런데 바이드노믹스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옛날 트루먼 대통령 수준도 안 돼. 그리고 재선에 실패한 부시 대통령의 똑같은 운명을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동맹 외교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여전히 경제안보 이번에 안보실에 3차장 네. 경제안보 전담 차장을 신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중국하고 계속 디커플링 헤어질 결심을 경제에다 압력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보실 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 러시아하고 이렇게 악화된 상황이 되니까 이미 러시아는 북한 편으로 돌아섰고 중국은 회색지대에 있어요. 누구 편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떤 대륙과의 관계 복원은 대한민국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이제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그 말은 했던데. 근데 지금 그런 수준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 생존의 또 번영의 어떤 하나의 축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땀 흘려서 만든 기술과 시장을 수호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봐야 되는 거지 중국에 대해 호불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철저한 어떤 정밀 진단을 통해 가지고 다시 어떤 회복의 시대, 어떤 다시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어떤 중견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생존의 조건들 이런 데 대한 어떤 회복의 시간으로 하루반기에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큰 도전과 시련이 몰려올 것이다. 요소수는 하나의 부분적 신호에 불과하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크게 어려워지는 시기는 언제냐?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안 나타나요. 견딜만 해요. 근데 또 긴장으로 갔을 때 제1번으로 우리가 얻어맞게 되는 이 구조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히토류, 게르마늄, 리튬 이런 거 요소수 이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외교가 단절돼 있으니 이럴 때가 우리가 가장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네요. 정말 위기가 다가오고 있군요. 자,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김종대 의원님 스픽스에 자주 나와주셔서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늘 날카로운 분석해주시고 2023년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스픽스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스픽스가 지금 어느새 이제 100만을 바라보는 중견 유튜브로 성장한 데 대해서 무한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또 올해 아주 힘들고 거친 파도를 이기면서 강을 건너오신 분들인데, 그 험한 강 어떻게 건너오셨습니까? 근데 새해에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영광의 시간이 오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